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21강을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21강은 이제 221페이지의 그 외부 효과입니다. 우리 기본서는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설명한 그 소술하고 있는 내용이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를 거기 파트별로 다 집어넣네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 이제 그 보기 중에 하나씩 그 대입을 시키시다 보면은 이런 게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내용을 해석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많아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읽으시다 보면 같은 지문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그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그냥 골라내지 않고 다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출문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제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221페이지에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외부 효과는 다른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재정학 7급 공무원 시험에 외부 효과가 많은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외부 효과 기본 원리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시험 때까지 많이 접하시게 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외부 효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221페이지에 나오는 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이제 부동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이제 부동성에서도 외부 효과가 관계됩니다라고 언급했던 거를 지금 거꾸로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부 효과에 대한 기본 개념은 책에도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걸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잡아보면은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를 한 거예요. 시장 안에서 했겠죠. 그런데 키워드만 한번 잡아볼게요. 그 책에 서술이 돼 있으니까.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시장 안에서의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던 제3자한테 영향 미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외부 효과란이라고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경제 행위가 중요한 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다라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부 효과를 만약에 오리지널 지문으로 정확하게 낸다, 개념을 낸다 그러면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요 문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지문을 짧게 내는 과정 중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실패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깔려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지 요건 잘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요 말들은 이제 꿰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한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경제 행위가 제3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3자한테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종류는 두 가지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이제 정의의 효과가 있어요. 이 정의의 효과를 이제 외부 경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외부 경제, 즉 정의의 효과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준 거야. 이익을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정의의 효과다 그럽니다. 그럼 요거랑 비교되는 게 그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많이 발견이 되죠, 부의 효과는. 부의 효과는 외부 불경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 그러기도 하죠. 그럼 부의 효과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어떤 경제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가져다 준 거야.
피해를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정하고 부를 이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그래서 밑에 그 서술을 해놓고 동그라미 1, 2, 3번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외부 효과에 대한 논리가 쭉 보기에 쭉 설명이 됩니다. 정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밑에 동그라미가 6개가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설명하면서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9개가 있어요. 부 쪽이 좀 더 기출이 좀 많았다는 뜻이죠. 그거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24페이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림의 외부 효과 쪽은 우리 부동산 쪽에 맞는데 오른쪽 부외부 효과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224페이지 보면은 이제 외부 효과 비교라 그래가지고 표가 그려져 있어요.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표현은 지금 되게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입니다. 근데 그 표 안에 보면은 방가로 이번에 왼쪽 구분 파트 보면 경제적 변화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가 각각마다 6개가 있어요. 6개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 이제 이제 외부 경제 쪽에 보면 수요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상향 이동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외부 불경제 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공고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건 삭제하셔야 돼. 부동산 쪽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각각마다 외부 경제적 변화에 보면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 쪽에 동그라미 4호번에 대한 논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둘 다 삭제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외부 경제 쪽은 맞는데 외부 불경제 쪽은 이제 잘못됐으니까 편하게 삭제하고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정하고 부를 판단할 때 출제에는 정의효과 경우, 부의효과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이 조건 상황이 정인지 분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써요. 그래서 이제 편익과 비용적인 면에서 사적과 사회를 비교하면서 어느 게 크고 작다라는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정인지 분지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쉽게 출제되는 걸로 느낌이 드는데 의외로 요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요 조건이 먼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의효과 같은 것은 편익으로 따졌을 때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야. 사회적 편익이. 그리고 비용으로 따지면 사적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는 이렇게 해요. 요걸 낸 거구나. 그리고 정을 지금 출제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거를 문제 읽으시면 바로 체크가 되셔야 돼. 그럼 부의효과는 반대야.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고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부 효과가 제3자한테 긍정적이나 비정적에 따라서 정하고 부를 구분한다 그랬죠. 이 정하고 부는 다시 또 두 가지로 세분화돼요. 편익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소비면에서 외부 효과고, 그래서 과소 소비, 과다 소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용으로 표현하면은 요거는 생산면에서 외부 효과. 그래서 과소 생산, 과다 생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익적인 면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소비면하고 다시 생산면에서 외부 효과가 구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외부 효과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정외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시설 또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외 외부 효과를 유발시켰을 때는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본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말해요. 대신에 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는 거야. 그래서 사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외부가는 정을 유발시킨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정외복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외복가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자원봉사 같은 거야. 이 자원봉사도 순수 자원봉사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자원봉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죠. 그렇죠?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다? 이게 이제 정회복가다라는 거죠. 근데 부회복가는 반대야. 부회복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를 유발시킨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본인이. 근데 이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적고요. 다른 제3자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희생을 나만 살자 다 죽어라는 논리가 부회외복가예요. 그래서 부회복가는 시장에서 관찰해 보면 많이 관찰이 돼요. 왜냐? 경제학에서는 이제 인간들이 이기적 동물이라고 가정해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제 나희생을 받은 남한테 이걸 하는 것보다 자기는 그 이익을 보고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가져다 주는 행위가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행위. 그래서 이제 부회복가 같은 것은 우리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이 공예공장에 나왔었죠. 공예공장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 공예공장 운영하면서 이익을 많이 봐. 근데 거기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하잖아요. 매연이라든지 폐수라든지. 그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공예물질이 시장에 대개 배출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방지해서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행위를 이제 막 노출시키면 배출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그리고 각종 소음도 마찬가지야. 뭐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겠죠. 층간소음이라든지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 안에서 뭐 껌 씹는 행위, 뭐 이런 것들 시끄럽게 하는 행위, 그리고 카페 안에서도 요즘에 뭐 키즈 뭐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카페에서 뭐 애들 뛰어노는 게 정상적인데 카페라는 그쪽에 이제 시설에서 다른 편하게 여러 가지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일도 하고 싶은데 시끄럽게 하면은 애들을 의도하지 않게 거기 있는 사람들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악취 같은 것도 해당이 돼. 뭐 흡연이라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뭐 방구 끼는 거라든지 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등등등 이건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은 정을 유발시키지만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은 불을 유발시켜요. 공통적으로 본인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의야. 그래서 시험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판단해야 돼. 예를 들어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내요. 아 그러면은 요거를 낸 거기 때문에 아 이건 정의구나. 또는 이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 아 그러면은 요걸 낸 거구나. 불을 낸 거구나라는 식으로 순식간에 인식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여기까지 조건을 만들었으면 아직 문제가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시장 실패와 관련되느냐라는 거야. 시장에 맡기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게 시장의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즉 똑같아요. 민간 기업에 맡기면은 이게 문제가 돼. 맡겼을 때 보면은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인 생산량을 봐요. 사적 생산량과 사회적 생산량. 정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적 소비량하고 사회적 소비량을 이제 따져봅니다. 이때 사회적 소비량이라는 것은 생산량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이다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원 같은 것은 시장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적 생산량보다 사회적 생산량이 더 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비량도 사회적 소비량이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을 유발시킨 사람은 인간한테 맡겼다. 그럼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대가도 받지 않는 상태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자산도 탕진하면서 그리고 시간도 이제 지출하면서 남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을까? 근데 대가를 받지 못하잖아. 왜냐? 정을 통해서 혜택 본 사람들이 원인자한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왜?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적정 생산량보다 사적 생산량이 적게 나옵니다.
사적 생산량이 요거보다 요게 적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혜택 소비하는 사람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를 이제 시장 기능에 맡겼을 때 정을 유발하는 재화의 사적 생산량과 사적 소비량이 이게 과소 생산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과소라는 것은 사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가 아니라 과소 생산되니까 혜택 보는 사람도 적어져서 과소 생산은 과소 소비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정을 유발시키기 위한 자원이 배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는 이게 심각합니다. 부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생산량을 이제 따졌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량도 만약에 따졌을 때 이 정을 부 같은 것은 이쪽이 더 큰 거야. 사적 생산량이 더 크고 사적 소비량이 더 커지게 된다. 그 이유가 딱 보신 것처럼 부 같은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많이 추구해요. 이런 행위를 놔두면은 시장에 맡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공해를 막 유발시키고 소음도 유발시키고 불법 주차 횡행항이 일어나고 쓰레기 투기 많이 일어나고 담배 아무데나 막 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본인이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리고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적 생산량과 사적 소비량이 이게 과다 생산이 돼요. 시장에 맡기면은 시장에 맡겼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에요. 과다 생산하니까 원하지 않는 이게 과다 소비로 이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소냐 과다냐는 것은 사회적인 생산량 소비량이 아니라 사적 생산량 소비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생산량 소비량이 사회적 생산량 소비량보다 시장에 맡겼을 때 적게 나오니까 적게 소비한다. 이거 많이 나오니까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원은 할당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정을 유발시킨 이기한 자원은 배분이 안 되고 부를 유발시킨 자원이 쓸데없이 많이 배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는 시장 실패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든 부든 전부 다 시장 실패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이든 부든 이 편익과 비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에 정을 유발시키는 경우는 생산 소비가 적잖아. 그럼 생산 소비를 어떻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까? 정을 유발시킨 사람은 본인이 희생을 하고 편익은 적으면서 이익은 다른 제3자들이 벌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대신 이 사람들 대가를 지급해 주는 거야. 당신들이 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데 이익을 봤다. 이 사람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당신들한테 우리가 대신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거를 감면해 주게 되는 거죠. 공공재 같은 경우도 아까 논했던 이 공공재 같은 것도 정의 의무과를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기업이 있다. 그럼 기업들이 공원을 이제 조성을 과연 시장에 맡기면 할 것이냐? 아니다. 비용만 지출하고 회수가 안 되니까 안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유발시키는 겁니다. 대신 투자자분 회수가 안 되잖아. 대신에 보상을 정부가 대신 해주는 거죠. 공원을 조성할 때 보조금을 좀 지급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원을 조성해준 기업들한테 뭐 세금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세무조사를 10년 동안에 감면해준다든지 면제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대신 주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보상을 주니까 그걸 믿고서 정을 유발시킨 정을 유발시킨 사람들이 정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복지단체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정을 유발시킨 행위를 계속 해줘라라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생산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을 해. 왜? 생산 소비가 안 나오니까. 근데 부유국가는 너무 많이 나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생산하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시험에 유명한 것들이 있죠. 부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차단하는 게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용도지역지구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부를 유발시킨 사람이 편익은 크고 비용은 적게 지불하잖아요. 그 비용을 많이 부과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부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금, 보조, 과징금 같은 거를 부과하는 거지. 과징금. 벌금 같은 거 때리는 거야. 그 흡연, 금주기에 흡연했네? 벌금까지는 때리는 거. 불법 주차?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금 같은 거를 부과하는 거야. 세금 부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을 유발시켰을 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불을 유발시킨 사람한테 당신 행위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 해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 해가지고 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보상 청구할 때 보상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불을 유발시키는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억제되지 않겠는가? 그걸 코즈 정리라 그래요. 코즈 정리. 이거는 피해보상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등등으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도지역재구제고요. 그리고 과징금과 세금 부과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가 유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특징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쪽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게 기본 원리야. 이걸 책에는 다 기출문항을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사적과 사유를 통해서 어느 게 크고 작고라는 거를 먼저 조건 나왔을 때 이걸 통해서 이게 정의냐 분야를 판단하는 순발력이 우선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지문으로 이제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게 시장에 맡겼을 때 과소냐 과다냐 요 내용들을 또 판단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등등등.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래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논리는 이제 부수적으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과 관련되는 그 외부 효과를 출제원들이 할 때 모든 예를 부동산과 관련되는 예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이 있어. 책에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 부동산 관련된 예를 할 때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경우로 뭐를 드냐면은 공원을 많이 들더라고. 공공재인 공원이 없을 때보다 공원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들은 원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공원이 생기니까 쾌적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유발시켜요? 정외복과를 유발시키는 거야. 그럼 이 공원이라는 정외복과를 유발시키다 보니까 주택이 있죠.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이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겠죠.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이 주택에 대한 수요야 이게. 이건 공원이라는 정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증가했다는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였다는 뜻이야.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우측 이동, 좌측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29회 때는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우리 시험도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측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다? 상승하게 되더라.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죠. 정원 같은 거. 그래서 이 공원 같은 게 들어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보잖아.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집단적 이기주기를 핀피 현상이라 그럽니다. 핀피 현상. 핀피 현상은 프리즈 인마이 프론트 야드라 그래서 제발 내 앞마당에 갖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핀피는 그래서 정하고 관련이 돼요. 그럼 부회복과 같은 것은 우리 시험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소각장 같은 걸 많이 들어요. 공예공장, 소각장. 얘네들이 벌써 이제 뭐를 유발시켜요?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은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야. 주택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 책에는 공급이 감소한다고 나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거 들어서면은 이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돼? 당연히 선호도가 줄어들겠지. 누가 이거를 선호도가 높아지겠어? 소각장 좋아하는 매니아계층이 있지 않은 한은 싫어합니다. 소각장 약해? 그러면 이제 저런 거죠. 핵실험장 같은 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다는 거야? 수요가 감소했다는 뜻이야.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느 쪽 움직이는 거예요?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시키는 불을 유발시키는 이 시설들이 들어서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지. 해당 주민들은 이걸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 차단한다. 못 들어오게 억제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님비 현상이다 그럽니다. 님비 현상, 나딘마이 백야드라 그래서 님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뒷마당에 갖다 놓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정부가 정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유발시켜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거지. 그 만약에 소각장이 사라졌다, 다시 이게 회복이 되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책에 이제 삭제시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야.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인지 분지를 판단하는 조건과 그리고 시장 기능에 대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정부가 생산을 이제 증가 감소 이런 조건을 만들게 정부가 개입하더라. 부동산 쪽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주변에서 관찰되는 상황을 잘 인식하셔가지고 문제를 맞히시면 되시겠어요. 엄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셔도 막상 지문으로 나오면은 이게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논리는 우리 책에 쭉 나열하고 있는 지문들을 쭉 보시면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외부 효과 내용들을 잘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정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서를 거꾸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다른 공무원 시험도 이게 흔한 스타일인데 A가 B보다 크다. 그럼 A가 큰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B는 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지. A가 B보다 작다. 그럼 A가 작고 B가 큰 거잖아. 그럼 B는 A보다 크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A가 B보다 작다로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가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잖아. 근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이 작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시장기를 맡겼을 때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적 생산량이 사회적 생산량보다 작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시장기를 맡겼을 때 정유회복가를 유발한 시설의 경우에 사회적인 생산량은 사적 생산보다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이제 지저분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커버할 수가 있고요. 중개사 시험은 지저분한 지문도 나온다. 왜냐하면 외부효과 지문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가능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점점 시험에 가까워지면서 많이 노출시켜 드릴 예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 외부효과 논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면서 책에 장황하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논리구나. 아까 보지 마시라는 것만 이제 안 보시고 착지하신 다음에 내용을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아까 표 안에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돼 있어.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면은 그 요약집상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부의 이제 시장 개입이라는 정책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정부 시장 개입해놓고 방법하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유 중에 이제 주택정책은 뒤에서 별도로 논하고, 경제적인 시장 실패와 연관돼 가지고 이 시장 실패 원인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쭉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 암기해 놓으시되 얘네들한테 암기하시되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공공재는 비경합과 비배제에 대한 해석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시장을 맡겼을 때 과소로 연결되게 된 정부가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연결을 딱 하면 이게 한 세트야.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외부 효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 시장기의 방법 이유, 시장 실패 원인, 외부 효과가 세트면서 여기서 기본으로 꼭 하나는 나오고 두 문제도 많이 나와요. 정책론이 네 문제가 평균이고 5문제가 최대치야. 그럼 평균적인 4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2개가 나온다는 것은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정책론에서. 두 번째 주제가 여러분들 227페이지에 난 토지정책인데, 이 토지정책은 나중에 이것도 요약집으로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토지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실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앞에 토지 문제에 대한 논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다 건너뛰셔야 돼. 230페이지, 240페이지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232페이지 내용도 앞에서 이것을 이미 다 언급했으니까 필요가 없어.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정책 수단이 나옵니다. 우리 토지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다음은 토지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5개 지문에 5개 정책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것이 몇 가지 정책이 있어. 가장 많이 나온 게 용도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도, 그리고 이제
토지은행제도,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 뭐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공영개발과 환지개발 규제하는 거.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약하게 설명돼 가지고 또 요약집으로 보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대신에 저거는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가 많아가지고 나열하고 있는데 233페이지 보면은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 그럼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해서는요.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용도지역의 종류가 있잖아. 용도지구의 종류도 공부하시죠. 용도구역의 종류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 학계론에도 출제를 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가 도농공자가 있죠. 도시지역, 농림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는 공법 시간에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쭉 소술하고 있네요.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만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토지정책은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다른 거 너무 약하게 설명되고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험과 관계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제 요약집에서 정리하고 이제 이 기본 과정이 끝났을 때 요약 강의에 들어가면서 그걸 한번 나중에 기본 요약 강의에 들어갈 때 이제 요약집에 나온 거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논리는 이제 요것만 할 텐데 233페이지에 그 용도지역지구제 의의가 나옵니다. 의의에 나왔던 그 밑에 동그라미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방가르에 보내 용도지역지의 목적이 있어.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근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지금부터 토지정책 중 이거 하나만 해보겠어요.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의 목적 중에 가장 유명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행정법상으로는 용도지역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되냐면은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야. 어울리지 않는 이용은 분리시켜가지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토지용 규제 수단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건 분리시키잖아요.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학계론 입장에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걸 뭘까? 가장 좀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용도지역은 부의 외부 효과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거꾸로 논했었죠.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를 설명하면서 부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 중에 정부 개입 수단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제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용도지역제를 정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그 문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아까 소각장 예를 들었지만은 부동산 가치를 훼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를 유발시키는 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차단시켜가지고 못 들어서게 한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동산 이용자들은 내 재산적 가치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부를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이 못 들어서는구나 라고 하다 보면은 해당 지역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어서 본인이 기대한 것만큼 토지 이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 그래서 부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이게.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토지용 규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이다. 2번도 같은 말이야. 2번도, 3번도, 4번도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부유를 제거시켜서 토지형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같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만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에 토지자원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용도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용도지역주는 우수한 용도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들과 열등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간에 즉 뭐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런데 용도지역의 또 다른 목적은 이건 잘 내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힘들면은 이제 요거하고 그리고 우리 책엔 설명이 안 돼 있는 행정법상의 개념 하나만 첨가하면은 용도의 목적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현 세대에서 토지 자원을 다 써버리면은 후세대가 쓸 수 있는 토지 자원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 자원 이용과 토지 자원의 이용과 관련돼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제 정보 수단이기도 해요. 이 세대간이라는 것은 현 세대와 후세대죠. 후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토지 자원의 분배와 연관된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현 세대 다 써버리면 후세대 쓰는 토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후세대가 쓸 수 있는 토지 자원을 이제 남겨놓자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뭐 이건 참고하시고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은 말들이야. 1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목차는 용도지역제구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논했던 이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우수한 용도로 지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지정받은 A 지역과 그리고 이제 녹지적으로 지정받은 B 지역이 있어요. 그럼 자원이 이쪽으로 많이 배분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수한 용도로 지정받은 사람과 열등한 지정받은 사람 간의, 즉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지역 용도지역제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문제점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됩니다. 효율성을 토모하다 보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지역 간에. 그런데 용도지역제를 만약에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행정법 학자들이 한 적이 있어요. 20세기에 인간이 발명한 100대 상품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주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용도지역 없을 때는 농사에 있던 땅 옆에다가 공장 짓고 그 주택지 옆에다가 공해를 엄청 유발시키는 공장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공해 공장에서 매출된 다양한 공해 물질을 통해서 주택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수목우 현상으로 많이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농사 짓는 땅에 공장을 막 짓다 보니까 폐수를 그냥 막 배출해.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용들이 한꺼번에 모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관철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분리를 시키자는 용도지역제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지구제가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용도지역제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역적인 유지를 하되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자. 그래서 우리 시험과 연관돼서 이거를 보완해주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수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정책상으로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TDR 제도다라고 연결이 돼. 나중에 요약집에서 여러분들은 이 요거하고 용도지역제는 요거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도지역의 경직성이 있어요. 두 번째가. 용도지역의 경직성. 그러니까 한번 지정한 용도는 잘 안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법률상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법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경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요겁니다. 문제점상의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심 갖는 이유는 뭐를 도출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도하고 관련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보셔야 돼. 목적. 1번 목적 엄청 중요하고 문제점 중에 요거를 의미 있게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럼 어떤 거를 출제할 것인가라는 거야. 근래에는 20회 이후에 잠깐 중간에 공법상의 내용을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를 경제학적인 효과 위주로 내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거기 234페이지의 방가로 3번에 용도지역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 가치 변화해가지고 단기효과, 장기효과 설명이 돼 있죠. 근데 단기효과 필요 없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그 니은하고 디귿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 디귿은 꼭 별표를 쳐주세요. 이게 그나마 나왔던 것이고 20회 이후에 정답 체크 항목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부터 용도지역 실시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효과인데 이 효과가 어디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야. 여러분들 용도지역제는 토지정책이야. 정부가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면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정한 용도와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배제시켜서 토지의 지정한 용도에 부합되는 이용을 하라.
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 용도를 지정하면 토지에 많은 정착물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착물 활동 중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국한돼서 논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번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주택시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이게 수요가 있고요. 이게 공급이 있어. 이게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격축이고 이제 거래량 축이겠죠. 만나는 교차점이 균형점이고 균형 가격이 있고 균형 거래량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옛날에 이 문제를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주택시장 지역이 있는데 기존의 용도가 있었다는 거야. 기존의 용도가 주거지하고 공업지역이 혼합된 지역이었더라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주공 혼합적인 상태에서 이 지역의 이제 균형 상태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거지 지역이에요. 주거지 입장에 보니까 공업이라는 용도가 껴있잖아. 이 공업이라는 용도는 주거하고 어울리지 않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업이라는 용도는 주거지역에 부의 외부가를 유발시킨 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이 이 공업이라는 용도, 꼬리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한 다음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는데 드디어 이게 변경이 됐다는 뜻이야. 뭘로 변경됐다고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주거 전용적으로 변경이 된 거야. 그러면은 꼬리표가 사라졌어. 부의 외부가가 제거된 거잖아. 그렇죠? 그 부가 제거된 거야. 그러면은 부가 제거되면 그만큼 부동산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이 지역의 위험도가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었어. 왜? 공업이라는 부를 유발한 용도 지역들 때문에 구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구매 의사가 없어서 이 지역에 투자를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업이 날아갔어. 전용돼 버렸어. 그럼 부가 제거되니까 위험이 줄어들었어요. 투자자 입장에. 그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이 나중에 투자론에서 논하겠지만은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일치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제 우리가 위험이 작다라고 이것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과 일치하지 않은 게 높다는 것을 위험이 크다 그런 거야. 그 위험이 작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줄어들었네. 이 지역의 선호도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주택 시장에 이게 변경된 이 지역 시장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기를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외부가 역할을 다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가격 이해 요소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죠? 수요가.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 빚금친 부분만큼이 생산자 이익이 커지면서 초과이익이 발생한 거야. 주택 가치가 상승하고 이것도 잘 되지는 않는데 초과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올리다 보면 됩니다. 근데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건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에 어떤 학자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사전적 독점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주공 혼합적인 상태에서의 주택 공급량은 이만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이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럼 기존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가 이만큼 됐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나타난 거야.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가격이 이만큼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뭐가 부족해? 주택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네. 수요가 많아서 주택이 부족한 상태네. 이제는 건설회사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가 된다. 근데 이때 공급이 무슨 공급이냐면은 신규 공급이야. 해당 지역에 기존 용도 상태 없었던 새로운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 공급은 뭐가 필요해요? 건설회사들이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필요해. 그럼 생산 요소를 구매해야 돼. 생산 요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건설회사들이 생산 요소를 구매하려면 뭐가 발생해요? 생산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체크하신 별표치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 생산비에 대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생산비에 대한 가정이 주택산업이 비용 일정산업이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산업이 비용 일정산업이라고 깔아줘요. 그럼 이것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단기적인 사건이 수요가 늘어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을 보고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논했었죠. 그러면 딱 보시다시피 의미가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어. 가치 상승 보고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공급을 증가시키려다 보니까 생산비가 발생하잖아요. 그 생산비가 보니까 일정하대. 이 말은 기존의 주공 환합적인 상태에서 이제 주택을 생산할 때 생산비하고 주거 전용 상태에서 주택을 생산할 생산비가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진입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야.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이란 말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별표치시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럼 주택 가치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얘는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얘기합니다.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건 옛날과 봤을 때 주택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택량은 어떻게 됐을까? 주택량은 옛날보다 원상태보다는 증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비용 일정 산업이 되면 이 지역에서 옛날 모습과 비교했을 때 가치는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택 산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거니까 주택 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원래 주택 가치 수준이란 말은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수연급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비용 일정 산업의 경우는 모습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최초의 균형이었다가 용도가 우수하게 바뀌어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 초과의 발생을 보고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입을 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기존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수요 증가에 의한 초과액이 발생한 부분 있죠. 요거를 뜯어 먹을 때까지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럼 수요 증가분하고 공급 증가분이 같게 되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보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옛날과 비교했을 때 가치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죠. 가치는 변하지 않고 뭐만 늘어났어? 양만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만 증가한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르시 별표치시라는 것이 이거죠. 그 주택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비용 증가 산업이야. 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논리는 의미가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 공급을 늘리려고 보니까 생산비가 기존보다 장난 아니게 늘어난 거야. 벌써 땅값이 상승하고 인건비 높아지고 자재값 막 높아진 거야. 비용 일정 산업보다는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비용 생산비 부담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보고서 공급을 늘리려고 했더니 수요 증가분에 미치지 못한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공급 증가분이. 그럼 이게 더 크니까 주택 가치는 옛날보다 어떻다? 상승하게 되고요. 양은 옛날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시험 지문에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은 똑같아요. 주택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은 원래 주택 가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일정 산업이든 비용 증가 산업이든 우수한 용도로 바뀐 해당 지역에 대해 보면은 양은 다 증가하는 거야. 근데 기출문제에 보면은 이 양이 감소한다라고 나왔어서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에 양은 다 증가합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이게 비용 증가 산업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시장에서 모습이야. 최초의 균형 가격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주택 가치가 상승한 걸 봤어. 초과액 유발시키는 보고서 경쟁자 건설회사들이 가동률을 막 높이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고 한 거야. 그 공급을 늘려봤더니 생산비가 장난하게 늘어나네. 그러니까 수요 증가의 가격 상승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로 나타나나 비용 증가분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비용 증가분을 상쇄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 증가의 초과액이 이만큼인데 사실상 공급을 유발시키 초과액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수요 증가분보다 공급 증가분이 작게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여기가 새로운 이제 균형점입니다. 장기 균형점. 그럼 보시다시피
옛날보다는 가격이 어때요? 높아졌잖아. 대신에 양은 늘어났죠. 그래서 원래 주택 가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별표 지시라는 게 장기 효과에 동그라미 니은번하고 동그라미 이제 디귿번 있죠. 요거를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역주거제는 공법 내용에 출제되지 않는 한은 세 가지예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거 부를 제거해서 외부 제거해서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요 말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보완하게 TDR 제도랑 연결시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 물론 전제 조건은 꼭 우수한 용도로 변경됐을 때 해당 지역 상황이야. 변경됐을 때 이 장기적인 효과.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은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 이런 건 안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235페이지 보충 학습으로 쭉 나와 있어요. 보충하지 마세요. 보충하실 필요 없고, 그 236페이지에 보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이거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텐데,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딱 한 가지 문단만 보시면 돼요. 그 네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줄에 보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뭐다? 토지 적성 평가 제도입니다. 용도를 지정하고 싶어. 개발할 용도하고 보존할 용도를 지정하고 싶은데 과연 이 지역이 개발 용도, 보존할 용도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 용도냐? 라는 거를 용도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내용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용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 요것만 보시면 돼. 그 문구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른 거 밑에 복숭아 수업 다 필요 없어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토지 정책은 요것만 하도록 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용 개발 있고 바로 밑에 236페이지 오른쪽 개발이 환수제도,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불필요한 230 토지 공개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만 이제 아주 필요한 부분이 삭제돼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요. 요약 강의를 해드릴 때 거기 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토지 정책을 이제 보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외부과는 연결시켜 가지고 지역주거제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전체적인 윤곽만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정책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용도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정책은 이 정도만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시장 계획과 더불어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주택 정책이야. 주택 정책 내용이 242페이지부터 어떤 것이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